지난 9월 24일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쟁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사건의 실체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전혀 풀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 의혹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해어업지도원이 북측에서 피격된 사건을 두고 의도적인 월북이다, 실적으로 인한 표류다라는 주장이 막 서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주장 모두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소연평도에서 북측 해역까지가 약 38km에 달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동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제를 이용할 경우에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종 당시 조류 흐름은 연평도에서 이 북동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발견된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연평도 어민들은 조류를 타고 북측 해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조류가 소연평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 방향으로 흘렀어요. 강화도와 교동, 연백 방향으로 흐른 거죠. 근데 A씨가 월북했다는 등산구는 북서 방향입니다. 물살이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를 거슬러 38km까지 갔다는 걸 믿을 사람은 없죠. 연평도 기준 동북 방향은 그나마 잡을 풀 같은 게 있고 간조시에 디딜 곳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령 월북했더라도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곳 방향은 해협에 해당하는 곳이라 물살이 세고 황해, 냉수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저체온증으로 몇 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헤엄쳐서 월북했다는 것을 납득할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조류를 타고 갈 수 없었다면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타고 조류를 좀 이겨내고서 북서 방향으로 38km를 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했을까요? 예, 함께 배를 탔던 동료 선원들은요,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이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유물과 구명조끼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A씨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거친 물살 때문에 배는 앞뒤 좌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구명조끼 입고는 또 너무 강하죠. 수영은 잘 저기가 안 돼. 구명조끼와 부유물로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해군 2함대 소속으로 PCC 함정을 타고 연평도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명조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명조끼는 계곡에서 래프팅할 때나 아니면 한강에서 오리배 같은 거 탈 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해군 함정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름을 카포크라고 부릅니다. 부피가 큽니다. 상체를 이렇게 쭉 감싸는 구명조끼인데 부유물이 많은 형태의 구명조끼예요. 그래서 이 카포크를 입게 되면 활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카포크의 기본 목적은 최대한 오래 물에 떠있게 해서 구조될 때까지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군 함정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배를 떠나야 할 때, 이걸 저희가 이제 이함한다고 하거든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데 구조함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해군들이 하는 게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투 수영이라는 거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로부터 안전거리 50m거든요. 50m 떨어진 바깥까지 수영하는 것을 전투 수영이라고 합니다. 해군이 카포크를 입고 이동하는 거리는 50m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서해 해수부 공무원 그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어떻게 그 시간에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제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던 기존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존한 채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38km를 헤엄쳐 월북했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표류라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 한계선에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앞선 구명조끼 부유물이 결정적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인위적인 노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또 군 당국의 소극적 대응인데요. 국방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실종자가 발견된 시간부터 6시간 동안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안전이나 신병 인도에 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또 북한군의 이 씨가 포착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이 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 6월과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 선박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어민들에 의해 발견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측은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배를 구조해서 인계해 줄 걸 요청했고요. 우리 측이 이에 응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먼저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북측에 연락해 복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6시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이 씨가 북측에서 표류한 4시간 동안 일어난 사실은 중계하듯이 밝히면서 30시간 가까이 있었던 남측 해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 씨가 탑승한 무궁화 슈퍼에 있었던 CCTV 관련된 의혹입니다. 2대의 CCTV가 출항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출항 이후에 모두 고장난 상태로 지금 발견돼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CCTV 2대가 출항 후에 갑자기 모두 고장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민감한 이런 사건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따져보는 게 진실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할 때가 한 9월 말이잖아요. 이 시기에 과연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물밑 접촉과 진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남북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남북 관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과 적폐 세력들은 다릅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 청산에 나설 때마다 이들이 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잖아요.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추미애 장관 논란 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국힘당과 적폐 세력들이 지지율을 어렵게 이렇게 역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우 보수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를 해가지고 다시 지지율이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지지율이 정체되고 오르질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남북 관계마저 회복된다. 아마 이런 걸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국힘당, 이런 적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정치 공세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이들은 북에 대한 악감정 막 고취시키고 정부의 무능력 강조하고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아예 가당치도 않은 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것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군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국방부의 보고가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국방부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시신 불태우기, 북한의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북의 잔인함을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북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문도 발표가 되고 재발 방지 대책들이 통지문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방부에서 좀 서둘러서 첩보를 그럼 재검토하겠다 이런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고 애초에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 자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첩보에 의한 정보를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기정사실화해서 막 서둘러서 발표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군부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기만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2004년 7월 14일에 서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북한군이 NLL 북방 한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서 그 우리 군이 잘 주도해서 퇴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북이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부 합참의 만행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례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이 쿠데타 발언입니다. 남재준 총장이 이 회의 자리에서 정중부의 난이라는 거 언급합니다. 쿠데타죠. 그럼 쿠데타 얘기를 이 회의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군 검찰이 이걸 인지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청와대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나를 음해하려는 거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거다라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이 남재준이 누구의 편이었는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 문재인 정부가 됐지만 이 군 내부의 적폐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엄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동안 정부랑 국방부를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방부가 자기보다 상관이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군대 내부에 있는 적폐 세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 단체 성호회라고 있어요. 이 단체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아주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공조로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 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이러면서 군대에 항명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태극기 집회를 지원하는 강력한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까지 농락하는군요. 이런 자들이랑 그러면 현직 군인들도 당연히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도 이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그럴 겁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또 의문점이 있는 게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언론사 기자들한테 먼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략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발표 전면에 나선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나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우리가 좀 적폐들의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거는 군부 적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서해 미스테리. 모든 의혹들은 국방부의 발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부에 진짜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 육군 초대부터 21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를 누나로 모시는 육사 출신의 누나의 장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스타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국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원식까지. 자, 이들의 인맥과 카르텔 과연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 있을까요? 정권이 문민으로 개혁으로 바뀌면 그들은 과연 정부와 발맞춰서 개혁을 해 나갈까요? 한국 사회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폐 중에 하나는 군부 적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촛불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같이 지켜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